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3대 개혁을 살펴보았죠. 3대 개혁 중에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을 살펴보았죠. 이상적인 교육제도가 있죠. 사회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된다. 학벌에 따라서 평가가 되면 안 된다. 이상적인 이제 교육제도는 어떻게 수립이 되나요? 근대 국가에 맞게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신분제도를 부정하니까 판단 기준은 능력과 업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은 교육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나요? 주로 사람들은 경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두 가지 교육 제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군사 정부의 교육 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두환의 교육 제도, 군사 정부 이후의 교육 제도를 경험했죠. 군사 정부는 어떻게 교육 제도를 수립하려고 했나요? 저비용이어야 한다. 가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교육을 금지시켰죠. 또 100% 시험으로 그래요. 대학생들을 선발했죠. 그건 뭔가요? 공정을 달성하겠다. 이제 그거죠. 저비용, 공정 두 가지를 달성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개혁들은 뭔가요? 교육 개혁은 개악이었다. 이것저것 막 한다고 했는데 막 입시 비리 천국이 돼버리고 공정이 파괴된 거죠. 고비용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뭐 소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경험에 입각해서 군사정부의 교육제도가 더 낫다 생각하고 그 모델로 삼아서 이제 좀 어떻게 저비용을 좀 실현하려 하고 공정을 좀 달성해 보겠다 생각하면서 정시를 늘리려 했죠. 연금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뭐 이것은 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못했죠. 현 시대 한국은 젊은이가 늙은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늙은이들을 부양하는 구조다. 근데 그것은 유지될 수가 없죠.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 시대에서. 왜 그런가요? 늙은이들이 인구수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수명이 자꾸 길어짐에 따라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다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개혁을 안 하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전 세계에 근본적인 개혁을 한 나라가 하나 있더라. 그것도 아주 빠르게 했더라. 칠레가 1980년대 80년대 초반에 했더라.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훨씬 50년 가까이 되잖아. 50년 전에 이미 그런 개혁을 실시한 나라가 있더라. 뭐 대단하다. 뭐 대단한 건 대단한 거죠. 그 나라는 어, 연금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을 일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음, 그, 그, 그 잘한 거예요,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970년 공산주의 세력 대표 인사 살바도르 아엔데가 집권하자 공산화가 진행되었다. 칠레 이야기죠. 칠레에서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의 그래요 모델이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장점도 한국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역사는 그 어느 국가든 간에 섭리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가 한국과 같은 이제 사건이 해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는 게 뭔가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이제 마두로를 체포하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죠. 아, 또 지금도 이란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이 참수 작전을 벌이니까 어떤가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인 거죠. 그래요. 아,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없겠다. 지금 정부로는 기뻐하잖아요. 한국이 없었냐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요? 그 척양척에 외치며 동학난에 참여했던 이용구가 나중에 근대화를 깨닫고 아, 근대국가 수립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조선 왕실의 환멸을 느낀 100만 명을 동원해서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하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례라는 거예요. 네. 한국의 역사가 다른 국가의 역사가 되고 다른 국가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생각과 성향은 비슷하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섭리를 있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다 있다. 이제 아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산화가 진행되자 연간 물가 상승률이 500%를 넘어서고 생필품이 고갈되는 등 칠레에 대혼란이 찾아왔다. 공산화하면 그렇죠 뭐. 늘 그렇죠 뭐. 어느 국가를 보든 간에. 뭐 베네수엘라를 보건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건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 신문제가 형성되고 뭐 공산당이 뭐 귀족이죠 뭐. 일당인 독재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 왕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대혼란이 오고 가난해지고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혁명을 결심했고 육군, 해군, 경찰 모두 혁명을 지지하며 가담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기로 대통령궁을 폭격하며 진격하자 아엔데는 자살했다.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절대 빈곤에 빠뜨렸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가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공산화를 저지했죠. 저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거죠 뭐. 뭐 베네수엘라처럼 됐겠죠 뭐. 이후 피노체트는 혁명 정부를 구성한 뒤 개혁을 단행했고 피노체트가 실시한 개혁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다. 아,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요. 젊은 사람인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자가 책임져라. 저축을 하게 하는 거죠. 노후를 대비해서. 정부는 저도 어떤가요? 저소득층은 많이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소득층만 지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용도 적게 들고 재정 위기를 겪을 위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도 사회적 약자도 보호되고 얼마나 잘했나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더라.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칠레는 오랫동안 남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고 현재에도 남미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이다. 아니 절대빈곤에 시달릴 뻔하다가 피노체트가 들어서 가지고 저지한 뒤로 나름대로 계획을 했겠죠. 그럼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인드가 계속 집권해 있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굶어 죽는데 또 독재 정권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제거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피노체트 덕분에 공산주의 세력 해봤자 그때 그 당시에 몇 명이나 피해받겠냐는 거예요. 뭐 소수의 피해는 있었지만 국가를 구한 거죠.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인권이 유린될 상황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노체트는 남미의 전두환이었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피노체트는 항상 자유를 중시했다. 칠레 역대 대통령은 40명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피노체트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순위에서 1, 2위를 다툰다. 또 싫어하는 순위에서도 1, 2위가 있죠. 왜 그런가요? 이런 현상은 잘 나타나죠.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전두환 함부로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근데 이승만은 훌륭한 사람이다. 박정희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어떤가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대립하고 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근대국가를 제약시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지. 뭐 딴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딴 거 없다는 거예요. 피노체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인들을 지지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피노체트 나쁜 놈이다 이러는 거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 사,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 뿐이지. 전두환 정부와 피노체트 정부는 둘 다 혁명 정부였지만 둘 다 혁명 정부였죠 뭐. 누가 더 우순하나요? 전두환 정부에는 신사의 육성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가 더 우수한 혁명 정부였다. 피노체트가 남미에서 제일 잘 살지만 한국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산업이 한국보다 훨씬 한국보다 미개하죠. 왜?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지만 칠레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칠레보다 더 잘 살죠 개인적으로. 더 잘 살게 됐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그렇게 된 게 뭔가요? 군사정부에는 신산의 육성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집권하고 계획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노체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크게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정부에는 신산업 육성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칠레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누가 더 우수한 정부인가요? 누가 더 우수한 혁명 정부인가요? 군사 정부가 훨씬 우수한 혁명 정부였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목인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집권했다면 자원도 없으니까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윤보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못 사는 농업국가였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계속 집권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살았겠죠. 근데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면서 매우 우수한 정부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거의 한 30년 이상이죠. 그래요.
그 알아라는 거예요.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봐야 될 게 윤석열은 문재인이 대일 관계를 파탄냈죠. 반일 정책을 시행했죠. 이거 정상화시켰죠. 한번 봐야 되겠죠. 문재인의 외교 정책은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정책이었다. 사실이죠 뭐. 특히 문재인은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반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랬죠.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했으며 한일 관계는 단교 직전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굉장히 험악했죠. 이러다가 북한이 침공하면 꼼짝없이 공사 하나 되겠군 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사실이죠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이거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길어봤자. 정치적으로 북한은 국경에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하고 있어 침공 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이죠.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가깝죠. 한국을 근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본과의 연합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했다. 중요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해서 침공하면 어떡해요. 6.25 때처럼. 한국이 국력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미일 연합을 해야죠. 영원히 조국이 북한이 아닌 이상. 영원히 조국이 북한의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을 반대하죠.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연합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침공할 때 연합에서 쳐들어오는 것이고 침공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복력이 있다는 거죠. 뭐 그걸 이제 먼 미래에 포기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현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만 한반도를 자기 때 땅이라 생각하고 러시아도 한반도를 중시해서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던 관계라는 거예요. 또 러시아는 또 주변국들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은 반일 정책이 주류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부분적으로 하였으나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그러한 시도조차 무산되었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중러의 대륙 세력 팽창에 맞서는 거대한 해양 세력의 방어선을 구축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도 이제 있는데 구자정부 이후에도 뭐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이 있죠. 누가 가장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깝나요? 윤석열이 제일 가깝죠. 뭐 3대 기업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어떤가요? 갑신정변 때부터 한미일 연합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해양 세력을 중시했다 이 말이죠. 이승만도 원래 이제 한미일 연합 친일 인사였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반일 감정을 가지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 해양 세력을 중시했죠. 그래요. 윤석열은 국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23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병제 방식이라는 결단을 내리며 교착 상태였던 한일 관계에 물꼬를 텄다. 그렇죠. 3자 변제 방식은 일본 기업이 직접 돈을 내는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전에 다 설명했죠. 그 한일 수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또 보상금까지 받았죠. 뭐 보상금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죠. 과거에 이제 뭐 전쟁 경험이 있다거나 뭐 식민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요. 어쨌든 뭐 한일 수교를 하면
민간인 기업 재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 재산을 건드리려면 아예 수교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수교하면서 보상금도 받고 돈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본은 기술을 엄청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포항제철을 설립하는데 제철 기술은 당시에 첨단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도 한국한테 그 기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근데 일본이 줬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그 제철소가 설립되고 그 뒤로 또 제철소가 없으면 조선업을 육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교하면 민간인 기업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은 이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민간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당연하죠, 뭐. 전쟁할 수도 있는 거죠. 민간인 재산을 약탈하면. 잘 안 사라지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공산한 뒤에 그리고 미국 기업도 재산을 막 국유화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체포됐잖아요. 결국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투자한 대기업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 보세요. 한국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아니죠. 그런 사실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2심까지는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이 참수작전으로 3심에서 재판이 뒤집어졌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건드리면 안 되죠. 난 민간인 기업 재산을 원수될 거 아니면. 근데 건드렸잖아요. 원래는 재판을 뒤집어 무효화해야 했지만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원래는 무효화하는 게 맞죠. 근데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여 고안된 방식이 3자 변제 방식이었다. 수습이 됐죠. 어쨌든 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래요. 일본 외무성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2023년 3월 가장 먼저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다. 다 잘한 거죠 뭐. 이에 화답하여 한국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던 제소를 공식 취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가의 결정을 거쳐 2003년 7월 21일자로 한국을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영상 우대국인 그룹 A로 완전히 복원시켰다. 탈락시키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 때. 믿을 수가 없다고. 북한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부 정부인 거 다 사실 알죠. 외국도. 그 모르겠냐는 거예요. 윤석열은 문재인이 파탄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했다. 이제 한미일 연합을 이제 구축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일본이 보유한 첩보 자산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음으로써 독자적인 대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그렇죠.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다 핵 있잖아요. 한미일 연합 외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대응 그거라도 잘해야지. 윤석열은 친미 행보도 강화했다. 한미일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신뢰도 중요했다. 윤석열은 미국과의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을 했다. 2023년 4월 미국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은 백악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팝송인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만찬중 짧게 흥얼거리는 외국인 정상에서도 마이크 잡고 한국 시원하게 뽑으니는 윤석열이 최초였다. 세계 최초였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약간은 뻔뻔하고 유별난 구석이 있었다. 그런 거 하기 어려운데.
노사한국 부르는 게 약간 좀 뻔뻔하죠. 뭐 유별난 구석도 있고 창피해서 잘 안 하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2023년 8월 한미일 삼국 정상은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단독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전까지 한미일 협력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필요에 의한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준동맹 수준의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삼국 정상회의 개최를 명문화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다. 또한 삼국 중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더 가까워지면 좋은 거예요. 한미연합군이 통합되면 더 좋죠, 뭐. 그렇잖아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역사 때문에 어 일본을 믿을 수 없다. 일본이 또 침공할 위험이 있다. 그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한미연합군 만드는 거죠. 한미연합군이 한국에 쳐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많다는 거예요. 나토 있잖아요. 유럽에. 나토가 유럽 가입국을 침공하냐는 거예요. 윤석열의 친일 친미 정책, 한미연합조선 구축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원하는 바이지만 한국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친일해야 된다. 친미해야 된다. 한미연합조선 구축해야 된다.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의 국적이 북한인 사람은 한미연합 전선이 구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할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정반대의 생각을 지닌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공산주의 세력 또한 있다. 윤석열의 외교 행보에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공산주의 세력은 위기를 느끼며 좀비의 군단이 되어 반발하기 시작했다.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3년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발표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고 과거 광우병 사태나 노재필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나섰다. 어떤 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반미 반일 종북 세력인가 봐야 되겠죠.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이라는 데가 있더라. 박서군, 이용정 공동대표더라. 시위를 기획했다. 반일 감정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더라. 정의기억이라는 데가 있더라. 정의기억 연대는 다 알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있더라. 친일 매국 행위로 규정하면서 한밀연합을 친일 매국 행위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한밀연합 저지하려고 하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도 없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밀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친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죠. 통일정부 결의하나 한밀 한부협력 반대. 다 뭐 영원히 북한인 사람들인 거죠. 영원히 국적이 6.15 뭐 어쩌고 저쩌고 전국민 행동 양대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뭐 민주노총이야 원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세운 단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한국노총은 이승만이 세운 단체잖아요. 초대 총재가 이승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세력에 장악당하면서 이제 한국노총도 공산주의 세력이 돼버린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원래 한국 수립 세력인 한민당이 한국 수립의 그 주요 세력이었던 한민당이 뿌린데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하면서 그렇잖아요. 종북 반미 반일 운동 하잖아요.
한민당은 친미고 친일이죠. 한민당 주요 세력은 원래 그 국내에서 실력 양성파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그 친일파라고 욕한 주요 세력이 원래 한민당 주요 세력인데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 거예요. 정의구현 사제당 또 종교단체가 있더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국정회계다 이러면서 또 공산주의 세력이 되어 있는 거죠. 천주교도 이제 침투되어 있는 거죠. 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의 위상이 아주 높았지만 지금은 종교 위상이 매우 낮아졌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상이 매우 작아진 거예요. 종교 역할은 뭔가요, 원래는?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가는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하면 도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데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거 왜 연구하나요? 어떤 개인적인 해방, 영원한 삶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서, 사회를 이롭게 하면, 종교단체가 뭔가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현 시대에서 하나님이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 섭리는 가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면 번영되냐는 거예요. 뭘 하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어, 인권이 보장되나요?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지. 어, 그래요. 인간들에게 이롭죠. 어느 나라 다 보라는 거예요. 아인데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려고 하니까 막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피노체트가 근대국가 수립 딱 하니까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보라는 거예요. 이 섭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대국가를 딱 제대로 수립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인권도 많이 보장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지. 이란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언제 반미하고 저 테러단체 지원하라 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3년 3월에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공산주의 세력이 바로했고 집회 시위에 모이는 수는 5만에 이르기까지 했다. 잠재울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한 이그르슨이는 암암리에 활동하며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안 되겠다. 뭐 규모가 커지니까 계몽운동을 했겠죠. 이후 한없이 증가할 것 같은 시위 참여자 수는 수천 명 단위로 줄었다. 꼭 이그르슨이가 아니더라도 암암리에 활동할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누구나 뭐,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 사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뭐 이거를 쓰니까 뭐 일일이 다 살펴보진 않으니까.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공산주의 세력은 한미일 연합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든 반일 감정을 조성하려 했다. 2023년 6월에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두고 가짜뉴스로 광우병 사태와 같은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 적이 또 있었죠. 수산물을 먹으면 사망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지만 계몽된 국민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예전 같지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예전 기억하면서 계몽운동을 했던 거죠. 반일 집회 시위를 해보았자 수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시위대가 생선 먹으면 죽는다고 소리치고 다녔지만 정작 수산물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횟집들은 평소대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제 안 먹히더라. 하여튼 어떻게든 반일 감정을 조성하려고 하죠. 한 영혼의 조국이 북한이다 보니까 한미연합하면 북한이 통일 못하니까. 이후에도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공산주의 세력은 건수만 있으면 반일 감정을 조성하여 밀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모이는 수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2024년 지하철역 노후 조형물 교체를 독도 지우개라고 우기며 반일 감정을 조성하려 했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록을 빌미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려 했다. 그래요. 잘한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뭐 있는데 그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이 있는데 윤석열이 그래도 제일 근대국가 수립 인사에 가장 가까웠다는 거예요. 한미일 연합 전선 구축하는 거, 친일하는 거, 그 친일을 통해서 국가를 독립을 하고 근대화하는 거 원래부터 갑신정변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군사정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맥을 이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